어, 이게 수업할 때 투자론하고 금융론하고 이제 같이 걸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힘들어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도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고 금융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순서 과정이 입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투자론에서 그 배우신 내용들이 평균적으로 문제 나올 때 한 4문항, 5문항 뭐 이렇게 나오는 파트를 배우신 거니까 오늘 포트폴리오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복습을 많이 하셔서 용어가 익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 안 하시고 오늘도 그냥 이렇게 툭 덮고 넘어가시면 그냥 다음번에 우리 이것도 한 몇 월 달에 5월 달에 또 이거 들을 때는 또 신선한 거죠. 그냥 계속. 그래서 신선함을 가득 안고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습을 계속. 우리 세상 이거 오후에 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기출 가지고. 이게 결국 복습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래야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사람마다 그걸 이해하는 속도가 좀 틀려요. 과목에 따라. 어떤 분은 들으면서 이게 뭐다라는 걸 대충 바로 판단하신 분이 있고 한 2-3번 들어야 판단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특정한 논리를 1-2시간은 설명을 들어야지 그걸 또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만 그러냐 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학원마다 가면 다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가면은. 그래서 그 어떤 주부분도 한 2년 만에 그 1차를 합격을 했는데 그 분이 그 얘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하면은 그래도 6점에 육박하고 그랬었는데 시험에 한번 실패를 하더라고요. 실패한 다음에 와서 자수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되고 이게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지 여러 번을 들었을 때 가능한 건데 근데 또 공부를 했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그냥 또 계속 혼자 버틴 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면 비 오는 날 노래방에 가가지고 학개론에 그친 어디인가요?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고 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해소를 해야 되지. 그 나중에 이제 한번 떨어지고 이제 2번째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바깥 그 분하고 들린 얘기로는 이렇게 사별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해서 이제 나중에 지낼 어떤 이제 그 직업적인 게 필요해서 그걸 도전하신 거니까 절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째는 자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1차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1차만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해서 이제 합격하셔. 지금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서 영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이거는 이제 따는 게 없어요. 합격을 해야 그죠? 명예도 찾고 뭐도 찾고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6점을 맞아도 90점 맞았다 그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몇 개월 공부했냐 그러면 3개월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분들 찾아가지고 얼마 공부했냐면 대부분 3개월 얘기해요. 근데 가려진 숫자가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얘기 안 해요. 앞에 것만 얘기해요. 앞에 것만.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한 그 개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되는 게. 열심히 좀 하셔야죠. 열심히.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안 물어보시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벌써 4월 중순이 됐는데 한 번도 뭐가 궁금하다 뭐 물어보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안 물어보냐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 뭐 알아야 물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럼 왜 안 물어보냐고 물어보면은 아직도 이것도 모르냐고 선생한테 혼날까봐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이 또 압박을 가해서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후회를 하죠. 내년엔 꼭 물어봐야지.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또 버티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럼 뭐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이거를? 에? 물어봐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저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우선 알고 있다고. 애들이. 나중에 떨어지면 애들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채요. 밖에 나가서 지 친구들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떨어졌나 봐. 요즘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냐. 아빠 눈치만 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5월부터는 왜 또 5월부터 아니 오늘이 4월 13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5월 달로 넘어가냐고요. 그게 왜 점핑을. 이게 오늘부터 하셔야죠. 오늘부터. 중요한 게. 아니 왜 달을 넘어가시냐고요. 지금 또 오다가 작년 12월 달부터 했잖아요. 공부를 한 건 없는데 지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주 본인 마음대로 쉬는 거죠. 그 4월 달에 여유 있는 표정으로 한 2, 3주 만에 등장해요. 그리고 표현이 또 우리 여사님 것처럼 5월 달부터 열심히 하려고. 예, 그래서 5월 달부터 너무 오래 쉬는 것 같아서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또 안 나요. 손을 놨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1차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예?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나는 기억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그러면 그게 잃어버리는 시점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우리 저기 맨 끝에 있는 총각. 총각도 과기대야? 과기대야? 과기대? 대학? 아니야? 그때 성이 뭐였지 그럼? 임 총각. 우리 임 총각도 가끔씩 들리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수업 중간에 들어와서 잠깐 듣고 그러고 가고. 우리 임 총각은 기억력이 며칠 동안 유지돼? 일주일. 여기 앞에서 다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임 총각은 무난하게 합격하겠네? 무난하게 합격하겠다고. 근데 기억력은 일단 유지는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자주 나와야지 그 기억이 일주일 유지가 되지. 2주에 한 번씩 나오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일주일 유지가 텀인데. 그건 자주 나와야 되는 거야 자주. 일찍 나와서. 그래서 수업 듣고 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시험이 임박할 때 저희가 압축을 해드려요. 중요한 거 추려가지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지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선생님보다 별표만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이게 학원 선택이 잘못됐다. 그 인간을 만난 게 불행이었다. 뭐 이러가면서 그죠.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얘기는 소용이 없잖아요. 되는 게 중요하죠.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표정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들을 때만 알고 돌아서면 잊어먹으면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항상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저하고 할 때는 알아들 것 같은데 나중에 혼자서 보시면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 파트의 동영상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열어봐서 그 파트만 찾아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거였었나? 한번 또 체킹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났는데 또 하는데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또 들어서 또 보는 거예요. 지겹도록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본인의 이제 자기 의지죠, 의지.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겹도록 해야 돼요. 지겹도록. 그 학원에 보면 2차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2차만 공부하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겹대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분들은 작년에 1, 2차 공부하면서 2차 공부했잖아요. 근데 1차만 돼갖고 올해 2차를 또 해야 되잖아요. 2차만 해야 되니까 올해를 놓치면 다시 1차부터 다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지겨운 데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떨치니까는 그냥 앉아서 계속 그만 보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래서 가장 좋은 게 동체 합격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자, 여기 금융은요. 금융하고 증권 이렇게 딱 한 줄이에요. 시험 목차가.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요 금융하고 여기 있는 뭐가 있을 때, 증권이 있을 때, 이 부동산 금융 중에서는 주택금융이 중심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금을 만약에 조달했을 때 내 돈도 있고 빌린 돈도 있잖아요.
그럼 빌린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상환 방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원금 뭐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융자를 받으면 얼마를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융자 금액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융자를 받았으면 갚아 나가야 하는 원리금이 있죠. 예, 계산 논리는 요걸 물어봐요. 이게 여기서 이 금융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최대 얼마를 융자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융자를 받았을 때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작년과 작년 문제는 13회차에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의 합계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회차만 13회차지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계산 논리로. 그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권에 대한 거는요, 이게 지분증권이 있고요, 부채증권이 있어요. 근데 요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리츠예요. 그리고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게 그게 주택저당증권이에요. 요거 두 가지가 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는 기본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축으로 놓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금융에서 몇 문항 나오냐면 4문항에서 한 5문항 나와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저거 이론으로 구성했을 때 지금 제가 계산 얘기 동그라미 안 쳤잖아요. 계산을 빼더라도 최소한 몇 개는 맞을 수 있다. 3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 나와도 3개 맞을 수 있고, 그죠? 5개 나와도 4개는 맞출 수 있어요. 얘들도 뭐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자, 일반적으로 거기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금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과 달리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 문제를 출제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융통하는데 주택의 취득이라든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자금이 있죠. 네, 그거를 조달하는 거죠. 그게 부동산 금융일 때. 그러면 이 주택을 취득하는 게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이에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는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금융을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데, 주택 개발 금융의 대표적인 게 프레이트 금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프레이트 금융을 물어봐요. 별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끔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걔들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눌 수 있을 때 무슨 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택 금융이.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기능이 역할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에게 융자금 3억, 연리 1%, 대출기간 30년, 이런 상품으로 만약에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이 돈을 빌려서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자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겠죠. 그런데 저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저축을 유도시킬 수 있죠. 그러면 청약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주택 자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대부분 청약에는 가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청약에서 주어지는 이자는 갈수록 떨어지죠. 그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죠.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은 저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고, 침체돼 있으면 저걸 또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금융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금융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의 어떤 기간 불일치를 메꿔주는 게 금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와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이 30대 초중반에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간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를 융자를 받아서 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이거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 내가 벌어들인 소득만 갖고는 주택 구입이 힘들죠. 그러니까 모자란 거를 뭐로 메꿔서 융자를 받아서 메꿔서 일단 집을 사고 나중에 들어오는 수익으로 이거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죠. 그래서 주택금융의 지원이 없으면 주택 구입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소비자 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공급자 금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면요. 크게 나누면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개발금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주택 소비금융이 일반적인 저당 대부 있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택 개발금융이라고 돼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건축 대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그게 프레이트 금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급자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체가. 그래서 소비금융을 우리가 수요자 금융.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장기 저리, 그죠?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싸고 기간도 짧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하고요. 무슨 금융이 있다? 예, 부채금융이 있죠. 얘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분금융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부채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부채금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 건물을 매입하는데 뭐 한 50억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상품의 구입에 한 40억 들어간다. 그러면 토탈해서 한 1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이 기업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금이 60억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40억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내 사업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그 사람에게 뭐를 주겠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발행하는 게 주식이죠. 그러니까는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누구를 모집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래서 절반은 이렇게 해서 조달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투자자라는 사람은 이 사업에 공동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운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배당받는 꼴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뭐를 조달하는 거예요? 부채를. 이러기 위해서 기업에서 발행하는 게 뭐겠어요? 사채. 회사채 아시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분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죠. 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한 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기업이 잘못돼서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둘 중에 누가 우선권이 있냐면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을 때
일단 이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얘네들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에요. 신디케이트, 리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인트 벤처에서. 그리고 이 부채금융에 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인 뭐 저당 대부라든가 또는 신탁 증서 금융이라든가 그 다음에 MBS하고 ABS 이런 거 설명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증권 나올 때 여기 B가 들어가면은 다 부채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B라는 게 이게 백의 의미예요. 이게 이 M이라는 게 모기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여기 A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셋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셋 백 시큐리티니까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B가 들어가면 다 무슨 증권이다? 부채 증권인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MBB로 나왔어요. MBB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 B가 이 백의 의미예요. 이거는 모게지 백 본드예요. 본드가 채권이니까. 시큐리티는 증권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07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지분금융은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이고요. 부채금융은 수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분금융에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부채금융은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도 부채금융이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리치가 대표적이고 펀드나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으로 할 수 있고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ABS, MB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BS, MBS가 B 들어간 애들은 다 무슨 증권이다? 부채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담보 신탁도 부채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올 게 있는데 이게 신탁 증서 금융이 있죠. 이게 담보 신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신탁이 이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담보 신탁, 그 다음에 토지 개발 신탁, 뭐 크게 종류를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요 신탁을 설정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얘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신탁 설정하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융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빌려주고 저당권 근저당 설정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넘겨버리겠어요? 경매로. 그래서 경매에 이제 처분하게 되면 여기는 이 소유자는 뭐 회수할 뭐 채권이 거의 없고 세입자들도 잘못하면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KB 신탁이라고 있죠. 원래 전신이 주은 신탁이에요.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 합쳤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여기서 융자를 받아도 이 소유권이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신탁을 설정하면 소유권이 이 KB 신탁 명의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자들은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혹시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채권이 이렇게 추심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일로. 근데 이거는 못 들어와요. 여기 신탁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은 얘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권리금은 인정이 안 돼도. 그리고 이거는 처분할 때 경매가 아니라 공매 처분해요. 근데 이게 경매로 들어가면 지정 기일이 있잖아요. 지정 기일에 낙찰이 안 되면 다음 길로 넘어가죠. 그러면 다음 길로 넘어가는 중간에 매수자가 있어도 거래가 안 돼요. 그 기일이 돼야지만 이제 거래가 되는데 얘는 이 처음에 이 날짜에 만약에 거래가 안 돼서 다음 길로 넘어가는 중간에도 매수자가 나오면 그걸 팔아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매로 들어가면 시가의 한 7, 80% 선에서 거래가 되죠.
얘는 한 95% 선에서 출발해요. 이게 그래서 잘 청산이 되면 얘도 가져갈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 고유 재산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신탁 설정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도 이제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금융하고 세무 쪽은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현지 중개업자분들이 제일 취약한 게 금융이에요. 세무하고. 우리 지금 자주 잊어먹잖아요. 근데 세법 개정된 거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직 중개업자들이 제일 약한 게 그거예요. 그 금융 잘 모르고. 그래서 정부에서 금융하고 세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까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중개업자분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일단 유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취약한지. 그런데 이거 지금 하는 공부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합격하면 공부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게 그냥 맹점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금융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위험에 보면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적용을 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DTI 있잖아요. 이 기준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갚을 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이 비율을 설정. 이거 총부채 상환 비율 아시죠? 에? 이거 총부채 상환 비율이 커지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거 우리가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연소득분의 원리금의 크기를 우리가 이거 비율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40%라는 얘기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이면 갚아나가는 연간 원리금이 4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빌려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기준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를 기준해서 아까 배우셨던 대부 비율을 설정해가지고 그러니까 100% 융자해 주는 개념은 없죠. 통상 뭐 한 60% 뭐 이 정도 선에서 융자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설정은 한 120% 설정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이 비율을 기준해서 융자해 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 뒤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죠. 네, 요거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건 이제 가끔씩 문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조기 상환 위험은요. 무슨 이자율일 때? 고정 이자율일 때. 약정 이자율 하고요. 무슨 이자율이 있다?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어느 게 클 때 조기 상환해요? 얘가 크면 그때 조기 상환하죠. 나는 계약 당시에 이자율을 갖다가 3.5%로 돈을 빌려 썼는데 시중금리가 3%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0.5%포인트만큼 이자 더 내고 있잖아요. 그럼 조기 상환해야겠죠. 예, 이거를 이제 지문에서 가끔씩 써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착각을 할까봐. 예,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특히 무슨 이자율일 때? 예, 고정 이자율일 때. 그래서 그 정도는 예,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위험이다라는 것도 있죠. 저당 대부를 실행한 후 또는 예분 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같은 개념인데. 금융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우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죠. 아니면 상품을 발행하고 예상만큼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는 얘가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나머지는 뭐 지극히 상시적인 것 때문에 시험상에서 인용하기는 어렵겠고요. 요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9쪽에 가면 거기 문제 하나 있죠.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라고 그랬을 때 지난번에 제가 주택도시기금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예, 이 주택도시기금은 이 기금을 지원해 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있죠. 얘들을 건설할 때 그 자금을 지원해 줘요. 거기 자금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애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행복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에게 이제 공급을 할 때 지원해 줄 때,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할 때도 기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갖다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자금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서는 기금 지원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현재 운영하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네. 그래서 거기 1번 문제도 틀린 게 4번인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얘가 틀렸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작년 문제 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이 운영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라 이랬을 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리모델링이 있죠. 예, 거기에 기금을 지원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만 기존의 국민주택기금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도시계정이 따로 있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표현이죠. 얘가 이제 이걸로 바뀌었고요. 바뀌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주택계정이라는 게 있고 이게 도시계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요 역할은 얘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예, 얘네를 갖다가 뭐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또는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할 때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정은 어디에 쓰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네. 여기에 이제 기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이 계정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도시계정이.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여기 충청도 쪽에서는 저기 천안역 있죠. 천안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그 천안역 주변에 원래 거기 그 구청인가 뭔가 하나 있었어요. 구청이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천안역이 원래 민재역사로 개발된다는 소문만 무성했다가 결국 그게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천안역 주변의 상권이 죽었다고요. 죽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은행이고 뭐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거기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벌써 한 2년 됐나요? 그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셨고 310페이지에 있는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네, 거기는 별표 3개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그리고 지금 뭐 저녁밤들이 그 지난번에 뭐 물어보고 막 대답하다 보니까 저녁밤들의 진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저녁밤들이 문장이 급해요. 원래는 저녁반들이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녁반들이 저녁에 또 공부할 때 힘드시잖아요. 이게 무슨 화제 하나만 나오면은 그냥 뭐 아주 뭐 활기차게 그러니까 진도하고 무관한 얘기 막 거기 한번 휩싸였다가 진도도 저녁 큰일 났다는 거죠. 거기도 빨리 쫓아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배운 거 위주로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예.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